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형 병원과 종교시설, 방문 판매 등 장소와 유형을 가리지 않고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여부가 오는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규 확진자 176명 발표됐습니다.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월요일에 119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한 주 동안 계속 좀 상승하는 추세가 보인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소세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또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변이가 된 상태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수도권이다 보니까 밀집도가 높고 일상생활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시설 기반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감염력을 차단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가족 간 감염이라든지 집단 감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의 접촉에 의해서도 지금 감염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택시기사분도 잠깐 같이 있는 상에 감염이 되듯이 감염력 전파력이 높아진 것이 이 감염고리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지금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에서 인천은 확실한 감소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다소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자릿수거든요. 서울과 경기에서는 쉽사리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의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거고 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 자체가 아무래도 서울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역 자체를 인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지 않았나. 뭐 제가 원인 자체를 지금 분석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요인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께서 조금 수도권 쪽으로 좀 안 나오고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한 이유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 그리고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보다 낮아졌는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은 20%가 넘어서 22.9%, 거의 23%에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수치적으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있겠습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증상 감염이 본인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느슨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타인에게 감염이 되고 그 타인이 한 명이 감염이 됐지만 그분이 또 다른 집단에 가서 감염을 시키면 그래서 집단 감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역학조사가 조금 부담이 되지만 역학조사 기간을 증상 발현 이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앞당겨서 하는 게 저는 더 찾을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의 기간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도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100명대가 9일째 유지되고 있고 하지만 미분류 환자가 전체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근접한 현 상황에서 2.5단계 연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계를 2단계, 2.5, 3단계, 사실은 2.5단계지만 3단계 준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자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만일에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경제 활동 때문에 2단계로 내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이제 어떤 마음가짐은 사실 3단계에 준할 정도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조금 지침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 프랜차이즈 카페는 뭐 포장만 대점, 일반 카페나 제과점이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거기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드실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도 어떤 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단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지침을 내릴 때 좀 적절하게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 그 지침을 따르면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세심한 지침을 이번에 조금 내려주시면 단계를 2단계로 내리더라도 지금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면 사람들의 경각심도 좀 낮아지는 면도 있고 그리고 네. 피로도라는 게 또 높아지다 보면 맞습니다. 그만큼 지켜지는 것도 어려운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난 주말에 비해서 직전 주말과 비교하면 그 이동량도 다소 좀 늘어났다라는 그 수치가 나온 것만 봐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2.5단계가 연장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효성 면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5와 2단계는 참 모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2.5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2단계로 만일 내리시게 되더라도 조금 더 지침을 정확히 해야 되고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가니까 밖에를 나가지를 않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업도 문제지만 건강면이나 어떤 우울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서 단계를 내리되 조금 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택시 기사분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마스크를 손님이 타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제가 택시를 좀 타보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마스크를 손님이 내린 마스크를 벗으세요. 그러면 택시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그대로 흡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님이 내린 후에는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하시고 아니면 조금 밖에 가서 서 있다가 그때 마스크를 벗고 다시 택시를 탈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쓰되 밀폐된 공간이니까 덴탈이나 비말 차단보다는 KF80 정도 이상의 마스크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조금 정말 세밀한 일반인들이 지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지 말라, 해도 된다 이런 지침을 넘어선 그렇습니다. 행동 수칙에 대한 지침까지 네, 맞습니다. 폭넓게 세부적으로 네.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내용도 좀 봐야 됩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다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법원에서도 불허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을 준수한 그런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하고 감염병 예방법 준수라는 게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분명히 접촉을 하시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쓰더라도 마스크 종류나 착용 방법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조금 음료도 드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이 되시면 중증으로 가실 확률이 높으세요. 지금은 보고를 보면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 경우도 뭐 폐소미화증이 온 경우도 제가 한 케이스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증 환자로 가시게 되면 단순히 집회 참여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집회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을 좀 정말 저는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감염 사례별로 좀 중요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양시설 관련된 감염 사례가 주목됩니다. 오늘 보면 대전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에서 14명, 광주에서 7명 이렇게 지역 감염에서도 좀 수치들이 좀 늘어난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의 확진자가 주목됐었습니다. 근데 이 충남 이외에도 최근에 발표되는 수치만 봐도 인천 계양, 경기 이천 이 부분에서도 요양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저희가 이 요양시설은 굉장히 고위험군이 밀집된 공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집단 감염을 계속 막을 수 없게 산발적으로 발생한단 말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더 추가적인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것인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는 이제 환자들도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의료진이나 간병사나 또 보호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 경우가 전부 다 감염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최근처럼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이 많다 보니까
방문이나 의료진들이 그냥 조금 느슨하게 어떤 방역 수칙을 지키는 과정에 감염이 되고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연령이 높다 보니까 증상이 처음엔 약하게 있다가 확 나빠지시고 본인들이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악화돼서 진단이 되고 그 과정에서 밀집도가 높으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시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염이 많이 확산이 되는 수도권에서는 저는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미리 진단을 해야지만 이분들이 중증, 위중자로 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좀 차단하는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들의 출입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할 필요가 네, 있다. 전수검사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간병인이나 의료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손위생을 계속 감독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방금 나온 소식에 또 따르면 4명이 또 추가 확진이 됐어요. 21명이 확진이 된 상태입니다. 총이요. 영양팀에서 일단 뭐 추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이 나왔고 재활병원에서 7명이 나온 걸로 수치가 나와 있었는데 재활병원은 이에 따라서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해놓은 상태인데 나머지 병원 시설은 격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근데 영양팀이 본관에 있잖아요. 나머지 시설은 지금 격리를 안 한 지금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만 10,000명 가까이 오는 정말 대형 병원이거든요. 그 경우를 만일에 격리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나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지금 재활병원만 코호트 격리를 한 상태인데 다행히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한 병원 내에 다 모든 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재활병원, 암병원, 어린이병원 다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처기 때문에 이 확진자들이 만일에 동선을 같이 공유했다면은 거기를 거쳐간 환자나 보호자나 의료진들이 분명히 본인도 모르게 지금 감염이 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식당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아마 감염 사례가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일부 환자를 지금 확진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이 저는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분들이 무증상 감염이면 본인이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이 검사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을 때는 덴탈 마스크보다는 KF 마스크를 꼭 권해드립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탈 때나 의료 이렇게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KF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는 바로 검사를 받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거쳐간 분이라면은 정부에서 검사를 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검사를 좀 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영양팀이라고 하면 음식을 만드는 네, 곳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식기나 음식을 통한 추가 전파 우려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혀 없다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그분이 만일에 비말로 약간 좀 하거나 손으로 만졌었거나 그런 경우에도 조금 높지는 않지만 감염의 어떤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조금 더 열심히 좀 방역 수칙을 한번 지켜보고 또 감염자 확진 검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브란스 병원 사례를 보면 본관에 위치한 영양팀에서 일부 집단적인 감염이 나왔고 전수조사를 해보니 재활센터, 재활병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단 그 두 개의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어느 곳에 톡에서 전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각 병동에서 따로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역학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역학조사가 이틀 정도밖에 안 하시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전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저는 조금 감염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동선이 분명히 겹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문자에 의해서 영양팀이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이 지인에 대해서 감염이 된 분이 또 재활병원 쪽으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서 이 많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지금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좀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전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대전의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진자는 이제 50명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 관련 확진 사례가 건강식품과 관련됐다라고 밝혀지면서 재분류가 된 건데 이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가 N차 감염의 진원지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무허가 업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된다고 방문 업체가 무허가다 보니까 정확한 역학조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기를 방문한 분들이 스스로 진술을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감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르게 지인이나 가족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시고 진술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설명회 같은 경우가 가까이 밀접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설명회라든지 개인적으로 면담을 이렇게 좀 밀접한 곳에서 하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인 경우에는 확진일 기준으로 보통 역학조사 이틀 네. 전을 검사를 하는데 이걸 열흘 전부터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좀 기간을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열흘을 앞당긴다는 건 굉장히 또 많이 앞당긴 거잖아요. 이렇다 보면 역학조사 간의 그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연 현실성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역학조사를 열흘은 조금 너무 길어서 역학조사관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 보통 3일 전부터 가장 많다고 되어 있어서 최소한 저는 3일 전부터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연구에 보면 일주일 전부터 증상, 그러니까 감염을 시켰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정말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일주일 정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할 때는 3일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화제에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한 확진자가 택시를 2번 탔습니다. 각각 뭐 길게 타시지도 않았어요. 네. 3분, 5분 이렇게 타셨는데 마스크도 끼고요. 그리고 기사님도 마스크를 끼셨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의 기사님 둘 다 감염이 되셨습니다. 이거는 그 확진자분이 바이러스 배출을 많이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그 택시 내 환경 자체가 전파에 취약한 환경이었던 건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좀 느끼는 면을 말씀드렸죠. 우선은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마스크를 쓰세요. 네. 그러면 이제 손님이 내리면 다시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이 마스크를 써도 우리가 KF94나 N95를 써도 한 3~4%가 감염이 된다고 돼 있고요. 덴탈을 쓰시게 되면 그냥 밀착이 안 되면 38% 정도밖에 예방이 안 되고 밀착을 하더라도 코 위로 이게 나가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3분, 5분이 있더라도 바이러스가 배출이 돼 있고 그 작은 택시 공간에 에어컨이 같이 켰겠죠. 그러면 공기 중으로 비말 감염이 됐을 거고 그것을 기사분이 마스크를 벗으며 들이마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내린 후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스크를 조금 벗고 호흡을 하신 후에 다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고 지금 보이다시피 이런 밀폐된 공간에는 전 덴탈 마스크를 쓰는 것은 분명히 좀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분께서는 최소한 KF 마스크를 쓰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일반인들도 본인이 확진자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증상이 없는 경우 많으니까 반드시 KF를 쓰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된다라는 건 전문가분들도 많이 강조를 했고 많은 연구에서도 그동안의 사례에서도 증명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근데 과천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마스크를 쓴 채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면 차단이 된다라는 건 알지만 과연 이 조치가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마스크를 양쪽이 철저하게 KF94를 쓰면 한 1에서 2% 정도 감염이 돼요. 그래도 그렇지만 대부분 놀이 야외에 쓸 때는 KF94를 쓰지는 잘 않거든요. 그리고 쓰더라도 느슨하게 쓰죠.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걸 쓰고서 말을 하거나 뭐 노래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분명히 느슨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감염의 위험이 분명히 있고 축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국 사례를 보면 감염이 확산이 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마스크 착용을 하고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500명의 제한을 두고 뭐 페이스 페인팅이나 게임존을 운영하고 포토존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현 시점에서는 좀 위험한 행동들이다라고 네, 보십니까? 페이스 페인팅이나 포토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확진자가 있다면은 특히 젊은 분들은 굉장히 본인 증상 안 하고도 호흡만으로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데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페인팅 또 어려울 할 수 없죠. 것이고. 벗고서 당연히 예, 하겠죠. 또 사진을 찍을 때는 잠깐이니까 네. 벗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요, 코로나19 항체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항체가 조사 2차 결과가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1차 조사 결과 발표됐을 때는 0.03%였는데 이 대구가 빠져 있는 바람에 대표성을 띠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세요? 네, 그때는 수도권이 확산세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이제 일부 한 연구, 대구 연구를 보면 19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을 전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분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15명, 7.6%가 확진이 됐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죠. 그것을 대구 인구별로 해보면 확진자 대비 27배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의 사례도 최근에 보면 최소한 9배 이상 될 거다. 미국 확진자 수에. 그 정도로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고려를 해야 되고 만일에 수도권에서 지금 좀 확산세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확진자 수가 늘은 후에 적어도 한 달, 2달 후에 하는 것이 항체의 역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하는 경우는 이제 항체가 안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올 확률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은 0.03% 초기에 했던 것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수도권의 폭발적인 확산세는 8월 14일, 15일 이때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상체가 검사를 해야 네네. 좀 더 정확한 수치가 나올 네.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항체가 2주 이후 한 달, 2달 만에 동안 쭉 증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조금 늦춰서,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한번 한다면 한 2달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발표됐을 때는 완전 초기 때의 항체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2차 발표는 대구발 집단 감염 나왔을 때 그 초기에 또 수치를 또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건 지금 이렇게 수도권에서의 대유행을 좀 어느 정도 감염이 항체 가지고 있는 보유율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또 검사가 되는 거네요. 항체 보유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연구 2가지가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 중에 90%가 항체를 4개월가량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감염자들에게서 면역력을 높이는 T세포가 확인됐다. 일반 국민들이 듣기기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처음 말씀하신 90% 이상 항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라고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작은 나라에서 검사를 한 거예요. NEJM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됐고요. 네. 1,215명 중에 1,107명, 91.1%가 항체가 생겼는데 2달간은 항체 효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실험 기간을 4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까지는 항체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발표에서는 이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복기에 한 60% 정도만 항체가 남아 있었고 증상을 앓은 경우도 한 거의 90%, 87% 정도만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번 연구는 조금 더 90% 넘게 항체가 4개월간 유지가 된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이나 입원을 한 경우, 그러니까 증상을 심하게 앓은 경우에 항체 효과가 더 높은데 흡연자의 경우에는 항체 효과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연구여서 그래도 4개월까지는 연구 기간까지는 분명히 항체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6개월까지 우리가 백신 맞으면 6개월 정도 유지가 되죠. 까지는 항체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연구는 셀이란 잡지에 발표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42명의 코로나19를 앓은 환자와 앓지 않은 16명을 대조를 한 겁니다. 봤더니 그러니까 증상을 심하게 앓은 분에서 T셀이라는 면역세포,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감지하고 퇴치할 수 있는 T셀이 역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 항체가 많이 생긴 거고 또 바꿔 말하면 몸의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중증도가 심했기 때문에 T셀이 많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심하게 두 연구 다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은 경우는 항체 효과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같은 얘기지만 항체 효과가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중증도와도 관계 있다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백신 개발에 좀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백신 개발이 이제 되면 지금처럼 항체 효과 최소한 4개월 이상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6개월 이상 독감 백신처럼 백신을 맞으면 유지가 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게 백신을 맞아서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백신을 안 맞더라도 일부는 분명히 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유사한 게 들어오더라도 일정 부분 면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코로나 감기 앓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증상 감염이 많은 경우를 벌써 한 30~40%가 되거든요. 네. 많게는 80%가 노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항체 역가가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중증도가 높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되겠고 흡연자인 경우에는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도 중증으로 앓고 항체 역가도 안 생긴다는 점에서 정말 흡연은 이 코로나19에 정말 취약하다는 것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염려증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90%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 위협으로 꼽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네. 코로나 우울증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자를 저희 병원에 많지가 않아서 많이는 못 봤습니다만 연구들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30~40%는 다 우울증이나 외상후 장애라든지 불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초의 격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불안증, 또 내가 이 병을 앓음으로써 후유증이 얼마나 심하지 않을까, 또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온 것 같고요. 그 확진자들에 대한 조사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외부로 외출을 못하면서 오는 그런 무력감도 같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로나19를 앓은 경우는 우리가 후유증이 기본적으로 30~40%는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몸에 어떤 불편함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치료에 대한 그런 좀 지침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입원을 했던 환자인 경우에 제가 예를 보면 그냥 퇴원을 하고서 더 추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폐섬유화증도 올 수 있고 심장 질환자가 30~40%가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 기능도 거의 30~40%에서 폐 확산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치매 같은 그런 뇌 질환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퇴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1주나 2주 이내로 병원을 방문해서 기본적인 검사나 그런 걸 통해서 후유증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지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천은미 의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